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 이주환입니다. 제3주차 지역사회복지론 1차 시 강의 주제는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 기초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의 이해하기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자본주의 어떤 역사적 전개 과정과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먼저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크라티브는 이후에 대면 수업 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질문입니다. 보기는 5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기입니다.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이지만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다. 2번, 지리적 개념은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상호작용성에 기초한다. 3번, 테니스는 지역사회를 공동사회와 기계적 연대사회로 구분하였다. 4번,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시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자, 5번, 상부상조 기능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법규 수능을 강제한다. 자, 5가지 보기 중에서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찾으셨는지요?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리적 개념은 사회문화적 통질성과 상호작용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성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지리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아마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테니스는 지역사회를 게젤샤프트와 게마인샤프트, 즉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구분을 했죠. 여기서 기계적 연대, 유기적 연대라고 하는 것은 에밀 듀르갱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어떤 용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사회를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이태원이나 중국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차이나타운, LA에 있는 한인타운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인구 구성의 사회적인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것, 이것이 방금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고요. 시군구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구역의 구분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4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마지막 상부상조의 기능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법규 수능을 강제한다. 국가가 구성원들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의 제도는 정치제도죠. 여기서 상부상조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어떤 제도, 사회복지 제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이 개념은 정답 풀이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파크와 버제스라고 하는 학자가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이지만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다 라고 하면서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이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정답이 1번이고요. 이 문제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 검정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5가지의 보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문 또는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서 개입한다. 2번, 지역성과 기능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진다. 3번,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준다. 4번,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5번, 개인 및 가족 등 미시적 수준의 사회체계와 대립적인 위치에 있다. 자, 보기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4가지는 다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보기를 살펴보시고 마지막 보기가 개인과 가족 등 미시적 수준의 사회체계와 지역사회복지는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는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집단 등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위치에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지역사회복지가 지향하는 가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되는 주제가 사회복지, 특히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일컫는 용어는 사실은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복지, 지역사회라고 하는 용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지의 역사라고 하면 대개 사람들이 빈곤의 역사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인류가 생겨나고 나서 가장 먼저 인간의 욕구 불충족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생존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풀이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초적인 1차적인 욕구의 불충족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곤의 어떤 문제와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 초창기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 이것이 결국 역사가 되고 그것이 곧 사회복지의 역사로 자리 잡아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시면 늘 좋은 일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흥했다가 또 어떨 때는 쇠했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역사는 변화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역사 이해하기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복지 역사적 전개 과정이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복지나 우리 여러 가지 역사들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가운데에도 그렇지 못한 또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는 흐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빈곤과의 어떤 투쟁을 통해서 발전, 정체, 퇴보를 반복하면서 계속 흘러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역사, 특히 지역사회복지 역사를 왜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유를 살펴본다 그러면 사회복지 제도의 역사성을 좀 규명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쉽게 풀이하자 그러면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사회 제도, 특히 사회복지 제도나 프로그램들은 최근에 그냥 만들어진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대개는 과거의 어떤 것들과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중에는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런 형태가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어주는 어떤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99년에 제정이 되고 2000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러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이전에는 없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죠. 자,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이 제도의 근간은 1961년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두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권리의 근거를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국가가 시혜적인 측면에서 제공한 것이냐 혹은 국민의 권리에 기반해서 급여나 서비스가 제공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생활보호법이 모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생활보호법이라고 하는 1961년도에 제정된 이 법은 그러면 1961년도에 그냥 만들어졌느냐? 또 그것 또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1940년대에 조선 구호령 이제 일제 강점기가 한참 이제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에 조선 구호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구호법에다가 모자보호법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만든 건데요. 실제 이 조선 구호령의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는 구제 대상이 생활보호법에서 실제 적용되어졌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생활보호법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조선 구호령으로부터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급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년에 결식의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결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료급식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미 이전에 삼국시대부터 이런 무료 시식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어떤 제도로서 존재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현재의 사회복지 제도와 과거의 어떤 제도들 간에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곳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역사를 학습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기존 사회복지 제도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제도의 어떤 역사가 상당히 짧습니다. 자, 서구의 역사를 아마 다른 교과에서도 살펴보시게 되겠는데요. 대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혹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만들어져서 운영되어지다가 필요에 의해서 사회복지 전문 교육기관이 형성되어진 어떤 이런 역사적 전개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십 년에 걸친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면서 실제 좋은 우리나라의 전통이나 문화,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도들이 상당 부분 사장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940년대 중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광복을 한 이후에 사회복지 교육이 사실 시작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에서 처음으로 사회사업 교육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자,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관련된 사회복지 제도나 법, 규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신다면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사회복지 형성 과정과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 전개 과정은 좀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사회복지의 개념,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를 비춰주는 사회적 거울이다 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회를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한다 그러면 특정한 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나 프로그램을 본다면 그 사회에 어떤 욕구나 문제가 많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전통이나 문화, 생김새 혹은 이런 여러 가지가 다양 차이가 있는 외국의 어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과연 우리에게 도입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절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체형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거나 어떤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이론이나 실천 모델을 모색하거나 개발하는데 이런 역사에 대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약 70년, 100년이 채 되지 않는 사회복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 사회복지학이 좀 더 사회과학으로서 자리매김을 잘 하기 위해서도 이 역사에 대한 공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역사에 대한 이해가 베이스에 깔려 있다, 기본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제도, 어떤 특정한 제도나 프로그램 이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회복지의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역사 연구의 방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접근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렇게 분석 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에는 역사학적인 방법과 사회학적인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통시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전통적인 역사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가령 사회복지 제도의 변천 과정을 연대기순, 시대순으로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삼국시대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전부터 할 수 있겠죠.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렇게 구분하는 형태로 쭉 연대기 수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통시적인 접근 방법, 전통적인 역사학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통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동시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회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자, 특정한 시기, 특정한 시대의 사회복지 제도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종적인 접근이 아니라 횡적인 부분이죠. 특정한 시대를 끊어서 특정 시기의 특정 사회복지 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대표적인 접근 방법인 동시적인 접근 방법, 즉 사회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영국에서 생겨난 19세기 말 형성된 페이비안 협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페이비안 협회가 그럼 어떤 배경하에서 생겼느냐? 사실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 지도는 사실 포에니 전쟁, 영어로 이제 표현하자면 퓨닉 워라고 하는 건데요. 이 포에니 전쟁 같은 경우는 로마와 카르타고가 기원전 약 264년부터 약 110년 정도에 걸쳐서 약 3차례에 걸쳐서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승자는 로마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빗금친 내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빨간색 표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로마, 이탈리아와 로마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작은 국가가 여기서 보여지는 파란색 어떤 국가에서 보여지는 카르타고의 군대에 맞서서 이 지중해 연안의 해상권을 가지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맨 밑에도 보이겠지만 파비우스 쿵크타토르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화면의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 베르쿠투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장군의 이름입니다. 자, 3차례의 전쟁이 있었는데 가장 재미있는 전쟁이 아마 2번째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한니발이라고 하는 영화 접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한니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이 포에니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2차 포에니 전쟁 같은 경우는 1차에서 로마군이 승리를 합니다. 2번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포에니 전쟁, 2번째 포에니 전쟁의 경우는 이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그 대군을 이끌고 로마를 치기 위해서 건놉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마실리아, 현재 의미의 마르세유라고 하는 지역에 로마군이 미리 주둔해 있습니다. 이 카르타고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 마르세유를 지나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 군대는 알프스 산을 넘어갑니다. 전혀 예상치를 못했죠. 자, 이렇게 해서 한니발의 군대가 로마군을 피해서 이탈리아로 진입을 합니다. 자, 이 전쟁에서 한니발은 다양한 용병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상당히 전쟁에서 우세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탈리아로 들어왔을 때도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서 쪽에 로마군이 주둔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의 늪지를 중부지방의 늪지를 통해서 또 싸움에 피해 없이 이탈리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용병술에 능한 한니발의 군대에 맞서서 로마군이 사실은 열세 내몰리게 되죠. 자, 이때 지구전에 굉장히 능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 이름이 바로 퀸투스 파비우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비우스라고 하는 장군의 이름의 맨 뒤를 보시면 쿵크타토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the delayer, 지연시키는 사람, 꾸물거리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겠는데요. 자, 사실은 카르타고의 대군을, 한니발의 대군을 이기려면 어떤 게 필요하느냐? 사실상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로마의 군대가 수십만이었고 한니발이 이끈 군대는 약 5만에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쟁에서는 로마군이 5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카르타고의 군대는 2천 명이 채 사망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전쟁에서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자, 이런 군대를 맞이해서 그럼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결국 이 바비우스라고 하는 장군은 지구전이라는 거죠. 자, 홈그라운드에서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결국 많은 군량미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전투에 필요한 어떤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죠. 자, 오랜 전쟁에 지쳐 있고 용병을 데리고 온 한니발의 대군, 즉 카르타고의 군대는 그만큼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를 가진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치고 빠지는 형태로 계속적인 전쟁을 좀 밀어나가는, 지연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승리는 로마군에게 승리를 안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비우스라고 하는 장군의 이름을 따서 이후에 1884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그 협회가 페이비안 협회입니다. 이 페이비안이라고 하는 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레주얼리스틱, 점진주의라는 거죠. 자,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처럼 급진적인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를 확 뒤집어 엎는 형태의 체제의 어떤 변화, 전환, 전복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을 끓일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99도와 100도 차이가 바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자, 1도부터 99도까지는 꾸준히 열이 가해지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99도와 100도 사이에는 단 1도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물이 끓는다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페이비안 협회가 주장했던 점진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일들, 현재 어떤 정책이나 제도들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를 해서 나가다 보면 큰 변화,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점진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영국형 사회주의 방식, 이것이 페이비안 협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페이비안 협회가 형성되게 된 배경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통시적인 접근이 아닌 동시적인, 그 당시에 그 페이비안 협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느냐. 사실 1800년대 중반까지만 보더라도 영국은 아마 유럽에서 가장 재원이나 혹은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빅토리아 황금 시대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빅토리아 여왕의 황금기를 수십 년 동안 장기 집권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자조에 대한 어떤 그 영국형 사회주의 혹은 영국형 복지국가의 모태가 됐던 자조, 스스로 뭔가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자조 정신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제기가 되죠. 왜? 사람들이 이제 나태해지고 무지해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이런 자주에 대한 어떤 회복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학문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해서 신생활의 동지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것과는 좀 달리 이것을 사회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변화를 시켜보고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페이비안 협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변화 과정 속에서 이런 페이비안 협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동시적인 접근,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학적인 접근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 틀이 되겠는데요. 분석 틀 중에 이 외제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외제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페이비안 협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제도의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복지의 어떤 논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복지 제도가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 사회의 어떤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분석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내재적인 방식은 특정한 사회복지 제도가 그 당시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각 시대마다 어떤 사회복지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사회복지 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졌고, 이 제도가 시행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들,
특히 사회복지의 내적인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내재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자, 사회복지의 역사를 공부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접근 방법에서 통시적이냐, 동시적이냐, 분석 틀에서 외재적 방식이냐, 내재적 방식이냐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통시적인 접근, 역사적인 접근 방법과 외재적인 분석 틀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 제도가 어떤 형태로 변화, 발전되어져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사회복지 역사를 이해할 때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상업 자본주의에서 산업 자본으로, 이것이 독점 자본으로, 이것이 또 수정되는 수정 자본주의 형태로 전환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럼 국가 역할이 얼만큼 크냐 적냐 이런 거죠. 사실 이제 상업 자본주의 시대에는 국가 역할은 굉장히 컸죠. 자, 그러나 산업 자본,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국가 역할은 굉장히 작아집니다. 또 이것이 경제 대공황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면서 다시 국가 역할이 커지게 되죠.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역할, 국가 역할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각 자본주의 발달 단계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어떤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은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사실 사회복지 제도나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상업 자본주의 시대는 기본적으로 시기가 13, 14세기부터 한 17, 8세기 정도 산업혁명 이전까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당시에는 국가의 정책이 중상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자,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부를 다른 나라와의 교육을 통해서 수입을 조달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을 외국에 가서 팔고 또 외국의 것을 사오고 이런 관계 속에서 국가의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상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당시에는 어떤 이제 일들이 생기느냐? 여러분들 되게 잘 아시는 종획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엔클로즈 운동, 인클로즈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배에다 싣고 외국을 가다 보면 영화에서 보면 난파되는 게 많죠. 난파되는 문제들도 많고 이렇게 교육을 했었는데 당시에 국제적으로 양모, 양틀의 가격이 굉장히 좋은 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는 과정에서 자, 영국에서도 이제 어떻습니까?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그걸 재배해서 쌀이나 밀이나 이런 것들을 파는 것보다는 울타리를 치고 펜스를 쳐서 양을 방목하고 여기서 나온 양틀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국가의 부를 훨씬 더 축적시킬 수 있는데 용이한 거죠. 그래서 농지를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던 농지에 펜스,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종획운동이라고 하는 엔클로즈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농지를 잃고 도시 지역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 이제 도시 빈민 문제가 생기겠죠. 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후에 나오는 1962년에 만들어진 정주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콜럼부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신대륙의 발견입니다. 자, 콜럼부스가 사실은 신대륙. 자, 양쪽 끝으로 가면 바다 밑으로 푹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죠.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콜럼부스 이후에도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메리카를 또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이름도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사람의 아메리고의 이름에서 아메리카라고 하는 용어를 따닥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죠. 자, 신대륙이 발견되니까 좋은 점들이 발견하죠. 동양과 서양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크로드가 열리죠. 자, 그러면 이런 실크로드가 열리는 데 있어서 좋은 것들만 왔다 갔다 교육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쥐벼룩에서 나오는
패스트균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최근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유사하죠. 지금은 세계가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코로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지금 코로나 문제가 확산되어지는 것처럼 동서양이 열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패스트균이 유럽까지 퍼집니다. 그래서 1348년, 49년 2년 사이에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습니다. 어떤 균에 의해서? 이 패스트균에 의해서. 그런데 이 패스트균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모습을 봤더니 새까맣게 타서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흑사병, 블랙데스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죠. 우리가 보통 유럽에 있는 영화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거나 불태워지는 경우가 많이 보여질 겁니다. 이제 이 병이 바로 흑사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흑사병은 어떤 또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결국은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노동력의 상실과도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상주의 무역을 하다 보니까 곡식을 쌓아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금과 은과 같은 화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화폐가 만들어지면서 또 어떻게 생기느냐? 이 화폐를 이제 많이 찍어내죠.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또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흑사병과 화폐가 만들어지는 것이 또 교묘하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당시에 중세시대에만 하더라도 농노들은 정률 방식으로 지대를 영주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공을 했죠. 그런데 화폐가 생기면서 정률 방식이 아니라 정액 방식이죠. 예를 들면 영주가 농노들에게 땅을 불화해서 곡식이 10가마가 나왔다. 그러면 10가마 중에 반반으로 나누자 라고 했으면 50%에 해당되는 10가마가 나왔다 그러면 5가마를 영주에게 주고 나머지 5가마로 이제 생활을 하는 거게 되겠죠. 그런데 이 한 가마의 단가를 매겨서 만일에 한 가마에 10만 원이다 라고 하면 5가마면 50만 원이겠죠. 이런 정액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초에는 50만 원을 부담을 영주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농지에서 나온 곡식에 대한 어떤 지대를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화폐가 많이 생산되다 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담률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자, 흑사병으로 많은 인력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이 농노들의 지위나 가치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죠. 왜? 이제 노동력의 어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농노의 어떤 지위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정률이 아니라 정액 방식으로 이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자본을 지니게 되는 농노들의 어떤 비율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근대 산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신흥 부르주아 계급으로 성장하게 되는 새로운 어떤 계급으로 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민혁명,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미국의 독립이나 프랑스의 혁명을 통해서 중세 봉건 사회였던 전제 군주 국가에서 이것을 시민사회로 바꾸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세가 아닌 근대 산업사회는 어때요? 국가 역할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시면 자, 우리 개인과 가족 등 시장 기능에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국가는 치안과 국방의 문제만 관여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유롭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자유방임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 시민혁명에 의해서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큰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중세 봉건 사회에 농노들은 영주로부터 신분의 보장을 받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해결받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었죠. 특히 신분의 자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농노들은 자유를 갖고 신분이 이제 농노가 아니죠. 자유시민으로서의 자유를 갖게 되지만 문제는 의식주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문제 봉착을 하게 됩니다. 자, 산업혁명으로 전기기관도 만들어지고
자, 어떻습니까?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 수공업, 공장제 기계공업 이런 형태로 계속 변화되다 보니까 당시 농장에서 혹은 집에서 일을 하든 혹은 공장에서 수공업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방직기나 직접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죠. 그래서 한때는 이런 사람들이 밤에 두건을 쓰고 와서 공장의 기계를 부시는 러다이트 무브먼트라고 하는 기계 파괴 운동까지도 나타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다시 일자리가 그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형성된 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를 보시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올리버 트위스트의 내용은 영국 산업사회에서의 빛과 그림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독점 자본으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앞서 제가 페이비안 협회를 설명드릴 때 1700년대, 1800년대 영국이 굉장히 부를 축적해 나가거나 군사력을 동원해서 굉장히 국가의 부를 창출해 냈는데 이제 더 이상 부가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자, 국가의 부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결국은 원자재를 싸게 들여와서 가공을 해서 비싸게 파는 것.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를 가져올 수 있는 나라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제국주의 열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가 후발 산업국인 독일이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뭔가요? 바로 군수물자나 군수물품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산업의 어떤 기반들이 다른 여러 곳으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집중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본이 한 곳으로 몰리게 되는 독점 자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저렴한 원재료의 공급지나 비싼 판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됐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 자, 독과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상권을 해칠 수 있는 큰 대형 유통마트가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불완전한 경쟁이 발생하죠. 왜? 자,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대규모 유통마트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시장 상권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는 어떤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불안정 경제로 인해서 시장의 실패, 시장이 원래 아담 스미스가 얘기할 때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문제가 잘 해결될 거다라고 봤지만 그러지 못한 외부 경제나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시장의 실패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지 않았지만 본의 아니게 이익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실패 문제가 나타나고 결국 이것이 1929년에 경제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경제대공황이 이제 이어지고 나서 기존의 독점 자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수정자본주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 전역에서는 이제 전후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 1929년에 어때요? 지금 10월 24일 마의 목요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뉴욕주의 월스트리트가 주식시장에 주가 폭락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미국의 경우는 세계대전에서 가장 득을 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포드주의라고 해서 소품종 대량 생산, 이제 군수 물품들을 계속적으로 생산해내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약 10여 년 동안 공장들이 계속 군수 물품을 찍어내고 만들어냈지만 전쟁이 없죠. 자, 이것을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장이 멈추게 되죠. 자, 공장이 멈추면 어때요?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공장에게 이제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갚지 못하니까 도산하거나 부도를 맞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자,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주식을 하루라도 빨리 회수를 해야 내 돈을 좀 덜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꺼번에 주식시장에 몰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결국 예상치도 못했던 은행들마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1차 세계대전에 유럽에 여러 가지 재원이나 군수 물품을 지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회수하기 위한 요구들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이제 전쟁에 대한 전후 복구 사업을 하고 있던 유럽의 국가들도 미국의 요구에 응하기 위한 재원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미국에서 발생한 그냥 공황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지고, 우리가 지난번 2008, 9년도였대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공황이 한번 있었지 않나요? 이런 형태도 결국 전체적으로 이어진 세계 대공황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등장한 것이 뭐냐? 국가 개입주의라고 하는 케인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케인즈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소비가 이제 엄청나게 위축이 되죠. 공황이 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소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지금 정부가 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결국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다시 부흥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케인즈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 개입주의를 통해서 기존의 독점 자본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이 다져집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 이 노사정 3자의 화해 어떤 정치 구도를 갖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약 이제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는 굉장히 복지가 확장되는, 팽창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을 보시면 정부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40년대 중반 이후부터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가 복지에 엄청나게 많은 확대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정도로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70년대 초반에 석유 파동, 일종의 오일 쇼크라고 하는 거죠. 오일 쇼크가 두 차례 지나면서 이제는 국가가 지나치게 복지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국가 개입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9년 영국에서는 보수 정권인 대처가, 80년에는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라고 하는 공화당이,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세웠던 정책이 대처리즘 혹은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자, 그 당시에 국가의 부가 너무 많은 지출 규모를 가졌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나 디플레이션 혹은 경기 침체, 이런 여러 가지 고용의 어떤 문제, 이런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들이 정부가 지나친 규제를 많이 해왔다. 그래서 규제를 최소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한다거나 혹은 정부의 조직을 좀 더 줄이는 거죠. 공무원들의 수를 줄인다거나 공공기업들을 민영화시킨다든지 사회보장제도를 줄이는 어떤 형태로 바꾸죠. 여기에서 나온 사상적 기반이 신자유주의 혹은 신보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 제3주차 1차 시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